네, 안녕하세요. 코인 체크 시간의 이채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가 계속해서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조금씩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 코인쉐어스에 따르면요. 기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지난 9주 동안 약 129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7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코인쉐어스는 최신 디지털 자산 펀드 플로우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주간 기관 자산 유입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치보다도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쉐어스는 또 보고서에서 지난주 지정학적 이슈가 위험 자산에 부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금과 함께 꾸준히 유입액을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19억 달러 유입을 기록하면서 9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상승으로 9주 동안의 총 유입액은 129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고요. 또 연초 대비 누적 유입액도 132억 달러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유입액 19억 달러로 국제적인 선두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 독일이 3,920만 달러, 스위스가 2,070만 달러, 또 캐나다가 1,210만 달러로 유입 상위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콩과 브라질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각각 5,680만 달러와 85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떤 모습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2주 연속의 유출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지난주 13억 달러의 유입이 기록했고요. 다시금 최상단에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8주간의 연속 유입 행진을 이어가면서 총 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유입액만 5억 8,3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3주간의 유출 이후에 열렸던 한 주간의 1,18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고요. 또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수이는 350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코인시어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IPO 시장에 대한 소식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 기술 또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의 IPO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규 상장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 첫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2021년 호황기 이후에 가장 뜨겁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기술 기업인 에이로그룹 홀딩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 케이블 네트워크 뉴스맥스는 각각 140%, 168.5%, 또 73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IPO를 통해서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680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좀 증명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플로리다 대학교 금융학의 교수인 제이 리턴은 첫날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신생기업으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리테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시장의 흥행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첫날 주가가 2배 오른 316개 기업 중에서 90%는 향후 3년간 평균 46%의 주가 하락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이는 IPO 첫날 열기가 장기 투자 성공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상장 당시 118%의 첫날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름은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인 치폴레는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상장 후 수년간 주가 상승을 이어갔던 이 치폴레는 지난해 5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서클의 IPO는 올해 최대 규모로 꼽혔습니다. 첫날 168.5%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렉 마틴 이 증권사의 매니징 디렉터는 서클의 상장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에이로그룹은 지난 5월 6천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IPO 첫날 140%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드론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과 겹치면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맥스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IPO를 통해서 735%의 첫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후에 다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IPO 가격 대비 24.2%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실망스러운 이후의 성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업 오마다 헬스는 상장 첫날 21.1% 상승했지만 지난주 IPO 가격보다 10%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그렉마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같은 외부 요인이 다시 혼란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IPO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IPO 시장의 재활성화는 기술 및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거래소에서 이 제미니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EU 라이선스에 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코인베이스가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시행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제미니는 몰타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는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이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대변인은 룩셈부르크는 신뢰를 받는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바이비트도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EU 내에 규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바이낸스는 폴란드에서 이러한 제한 요건에 맞춘 입출금 절차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럽에 계속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XRP 현물 ETF 관련 소식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최초로 6월 18일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나다의 자산 운용사 퍼포스 인베스트먼츠가 북미 최초의 XRP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오는 6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라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출시로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기준 네 번째로 큰 알트코인인 XRP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퍼포스 측은 이번 상품이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의 최종 규제 승인을 받은 이후 출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RP 현물 ETF는 실물 기반 ETF가 되겠습니다. XRP 토큰을 직접 보유하고 또 추종하는 구조가 될 텐데요. 이는 기존의 선물 기반 상품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되겠고요. 또 실제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 XRP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블룸버그는 올해 4분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를 포함한 일부 알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 트리,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2025년 4월 티커명 XRP H11으로 이 헥시데스가 선물 기반 XRP ETF를 출시를 했고요. 또 이후 볼라틸리티 세어즈도 1대1 비율의 XRP 선물 ETF를 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XRP의 일간 수익률을 또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속에서 CME 그룹이 규제된 XRP 선물 상품을 상장한 이후에 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88%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토 상장은 XRP 커뮤니티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승인 시기와 맞물리면 이 글로벌 XRP ETF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통화감독청의 이야기도 조금 더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은행 암호화폐 활동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통화감독청은 OCC라고 불리는데요. OCC가 지난 3월 해석에서 1183호를 통해 이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감독 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5월에 발표한 해석서 1184호에는 이 핀테크 기업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참여를 허용하고 또 은행이 암호화폐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폐 보관, 또 스테이블 코인 예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서브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암호화폐 활동을 위해 OCC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습니다. OCC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키 관리 보안, 스테이블 코인 예치 시 유동성 위험, 또 결제 서비스 자금 세탁 방지 및 사이버 보안 문제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소식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 곳에 이 비트코인 채굴을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가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라는 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6월 12일에 제출되었던 제안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채굴이 과잉 전력,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기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요.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자주 과잉 생산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매체인 더 빅웨일의 이 공동 창립자 라파엘 블로크는요.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8천만 유로어치의 전력이 낭비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의원들은 채굴이 이런 잉여 전기를 흡수하는 유연한 수요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굴 시설은 필요에 따라 가동과 정지를 빠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발전소 인근에 설치해서 개통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노후 산업 부지를 채굴 센터로 재활용하거나 또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도시나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번 제안은 프랑스 내 저탄소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을 유도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자라는 취지가 되겠는데요. 이는 프랑스의 탈탄소화 정책과도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유사한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죠. 벨라루스는 잉여 전력 활용 방안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2,000메가와트 규모 전력을 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연구자 다니엘 베트는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 접근성과 공급의 풍요로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소식들 계속해서 더해드리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야기였는데요.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인 IMF와의 이 14억 달러 규모 대출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매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합의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에서 제외를 하고 또 공공부문의 매입을 중단하는 조건이 포함이 됐지만 엘살바도르는 매일 1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오피스는 2024년 12월 19일 IMF 대출 합의 이후에도 240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 보유량은 총 6,209비트코인이고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 도입한 1일 1비트코인 매입 전략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IMF 서반구국 담당국장인 로드리고 발데스는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엘살바도르는 공식 재정 부문에서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어 기술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해당 합의가 유연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입 주체가 민간이거나 자산 분류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문가 앤디 리아는 엘살바도르는 기술적으로 합의를 지키면서도 친 비트코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방식이 IMF 자금 확보와 국가 이미지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이라고 평가도 내렸습니다. 반면 엘살바도르 내 암호화폐 송금 규모는 2025년 들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 중앙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암호화폐 기반의 송금액은 1,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5% 감소했습니다. 전체 송금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08%에서 2025년 0.52%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매입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요. 일반 국민의 암호화폐 활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엘살바도르의 장기 전략이 또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의 코인게이프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JP모건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뱅크가 미국 특허청에 JPMD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상표는 암호화폐 거래, 또 자산 보관, 결제 서비스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은행의 다음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JP모건은 6월 1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JPMD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이 USPTO에 서류를 제출했고, 이 서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심사 변호사에게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상표는 프린시플 레지스터라는 곳에 등록이 됐고요. 아직 초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JPMD 상표 신청은 디지털 자산 거래, 또 전자 자금 이체, 결제 처리, 실시간 토큰 교환, 디지털 자산 보관, 증권 중개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안전한 온라인 금융 거래에 대한 범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물리적 제품보다 서비스와 플랫폼에 적용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점에서 서비스 마크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상표 출원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추가되는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SEC 쪽에서 또 트럼프 일가에 대한 ETF 신청 검토 조금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립토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이 제출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청 검토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승인이나 거래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ETF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밀접하게 추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ETF는 이 신탁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부분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이 주식은 NYSE 아르카 규칙에 따라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규칙은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의 상장을 규율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트럼프 미디어의 초기 S1 문서에는 이 펀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 공지는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만 좀 언급을 한 모습이었고요.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EC는 비트코인 부분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보관은 콜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되는 걸까요? 이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포리스 DAX 트러스트 컴퍼니, 이 LLC, 또 크립토닷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탁의 비트코인 수탁자로 지정되어 오프라인 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펀드의 순 자산 가치는 CF 벤치마크 지수를 기반으로 신탁 관리자가 매일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지수는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활동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비트코인의 1일 달러 가격을 반영합니다. 이번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ETF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거래를 시작하려면 SEC가 S1 등록과 또 규칙 변경 제안서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트럼프 기업의 비트코인 ETF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상장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전 세계 해시레이트 점유율의 31.5%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31.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되겠는데요. JP모건이 지난 발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13개 채굴 기업의 해시레이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55%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더 빠른 증가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JP모건은 13개 채굴 업체는 4월 이후 총 11개의 XRC 채굴 능력을 추가했다라고 했고요. 또 특히 클린스파크, 하이브 테크놀로지스, 라이어 플랫폼스가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시프라이스인 이 채굴 수익성 지표는요, 5월 말 대비 2% 하락한 것으로도 집계가 됐는데요. JP모건은 현재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6월 초순에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고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에 상장된 13개 채굴 기업의 시가총액은 6월 들어서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3천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성과로는 라이엇이 20% 상승을 했고요. 두각을 또 나타낸 반면에 비트팜스는 9% 하락해서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왕자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스트레티지와 블랙록이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요. 최근 보유량을 조금 더 본다면 블랙록이 소폭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사 모두 공격적인 매입 전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순위는 조금 더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트래티지의 소식인데요. 핀볼즈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총 59만 2,1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약 63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5조 9,804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매입된 1,100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에서 10만 3,639달러로 하락하던 시점에 평균 10만 4,080달러에 매입이 됐습니다. 해당 거래 금액은 약 10억 달러, 하나로는 1조 35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2025년 말까지 목표 수익률을 25%로 성장을 한 모습이었고요. 설정을 해놨고요. 또 연초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19.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블랙록은 자사 ETF 상품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66만 9,523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714억 1천만 달러, 하나로는 97조 176억 원 규모에 해당을 합니다. 최근 몇 주간에 걸쳐서 약 11억 달러, 약 1조 4,939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록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00억 달러, 약 67조 8,95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운용 자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7년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 사토시 액션 에듀케이션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머레이 A 레드가요. 올해 1월 발표한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비트코인이 2027년 초까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초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레드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급과 수요 균형 모델을 사용해서 2024년 4월부터 12년을 예측 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비트코인 공급량 제한을 주요 전제로 삼았습니다. 연구팀은 비트코인 발행 한도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또 2024년 4월 반감기 시점까지 93% 이상이 발행 완료돼서 남은 물량이 약 165만 개뿐인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제한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연구팀은 비트코인의 모든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약 17%는 10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장기 보유 물량이고 29%는 3에서 10년간 비활성 상태로 일부는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공급량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되며 또 기업과 국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 유동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수요에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2036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공급 증가로 인해 소폭 하락해서 약 6만 2천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갤럭시 디지털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지지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달러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강세 시나리오들은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코인 체크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항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